오케이, 녹화 켰으니까 이제 진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 이제 저희 머신러닝 세개를 배운다고 했죠. 그중에 이제 나머지 두개인 KNN이라는 모델이랑 K-민스라는 모델 두개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배울 건데 일단은 KNN부터 일단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KNN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분류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이 KNN이고요.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분류 문제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지도학습이고 이산형 레이블을 그러니까 레이블이 이산형인 경우에 저희가 분류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분류 문제를 푸는 머신러닝 코드는 이런 걸 해야 되죠. 이제 피처랑 레이블 관계를 보고 이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처를 딱 줬을 때 주어진 데이터의 레이블을 이제 예측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저런 분류선을 긋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위에처럼 이해해야지 이 컴퓨터 코드를 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반적인 분류 머신러닝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회기 때랑 되게 비슷해요. 회기 때도 결국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을 세워놓고 그 a랑 b를 w랑 b죠. w랑 b를 최적화하는 걸 생각을 했고 그 WB를 어떻게 최적화할 거냐에 대해서 뭐 미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경사하강법을 하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얘도 똑같아요. 뭔가 어떤 유형의 분류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분류 방법을 데이터에 맞게 최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 자체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구조가 막 수식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예시를 좀 몇 개 갖고 왔는데 뭐 이렇게 그 if문의 반복으로 구성되는 구조를 갖고 요거를 최적화하는 구조를 저희가 디시전 트리라고 부르고요. 아니면은 근방의 몇 개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형식을 저희가 KNN이라고 부르고요. 아니면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어떤 선, 이제 더 나아가서 3차원이라면 평면이겠고 4차원이면 초평면이겠고 그런 어떤 무언가 그 초평면 하나를 그려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서포트 벡터 머신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뭐 이런 구조들을 갖고 있고요. 각각 최적화를 하겠죠. 그래서 뭐 디시전 트리 같은 거는 뭐 어떤 그러니까 피처의 여러 칼럼 중에 어떤 칼럼을 물어보는 게 좋은가? 칼럼 값의 몇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걸 최적화를 할 거고요. 저희가 보는 KNN은 뭐 근방에 몇 개의 데이터를 볼 것인가? 아니면 근방에 어떤 반지름을 잡아서 그 반지름을 본다면은 반지름을 몇으로 설정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파라미터가 되겠죠. 서포트 벡터 머신은 뭐 y는 ax 플러스 wx 플러스 b로 회귀했던 것처럼 그 평면이니까 그 파라미터들이 있겠죠, 시계. 파라미터들이 변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게 각각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울 KNN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분류를 하기 위한 어떤 알고리즘의 구조를 갖고 있고 그 구조에 여러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더라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시전 트리는 이제 아마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수강한다면은 그 되게 메인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벡터 머신은 완전 선형 대수학인데 이거는 선대 과목 자체에서는 안 다루는데 선대를 들으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대 실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다룰 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할게요. 자, 아이리스라는 데이터를 다룰 건데, 아이리스가 한국말로 붓꽃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붓꽃에 이 세 가지 종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꽃잎과 꽃받침이 다 사이즈가 다 지 맘대로 생겼죠. 그래서 그 꽃잎과 꽃받침의 너비와 길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붓꽃을 줬을 때 이게 세 종 중에 무슨 종이냐를 동정하라 라는 과제에 대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컬럼이 뭐뭐가 있냐를 좀 보면은 페탈 랭스, 페탈 웨드, 세팔 랭스, 세팔 위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영어를 모르실 수 있으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페탈은 뭐냐? 페탈이 꽃잎이고요. 이거 좀 더 가운데 있죠. 그다음에 세팔이 꽃받침입니다. 좀 더 밑에 있고 좀 더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이게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서는 아이리스 데이터만 다룰 거예요. 분류 문제든 군집합 문제는 아이리스 데이터만 다룰 건데 어 이거의 컬럼명을 알았어야 되는 시험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권원이가 이 컬럼명을 설명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사실 별게 없어요. 그냥 페탈 띄우고 랭크 띄우고 괄호하고 센티미터를 써놓는 게 다고요. 그렇게 해서 네 개의 컬럼이 들어가 있고 이 네 개의 컬럼에는 여기는 정수로 썼는데 실전 플로트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플로트의 형태로 그냥 길이가 이제 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컬럼을 갖고 있는 데이터가 iris 데이터이고요. 저희는 할 게 뭐냐? 요 네 개를 보고 여기에 데이터에 이게 종이 012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012로 이렇게 종 칼럼이 나와 있는데 이 칼럼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분류 모델을 저희가 만드는 게 해야 될 과제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KNN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KNN은 뭐냐? 일단 약자고요. K nearest neighbors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K는 가장 가까운 K의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요 K를 썼고요. 뒤에 K-means도 K가 값의 K인데 두 개가 다른 파라미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KNN의 K는 소문자로 써야 되고요. K-means의 K는 대문자로 써야 돼요. 이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means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새로운 피처를 가진 데이터를 주면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는 데이터들과 이제 비교를 해서 가장 가까운 K개의 데이터를 보고요. 그 K개의 데이터가 이 레이블을 보고 그 레이블의 최빈 값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KNN이라고 해요. 그래서 K를 요 옆에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초록색 점을 줬을 때 K를 3으로 한다면은 저 빨간색 세모로 분류가 될 거고요. K를 5로 하면은 파란색 네모로 분류가 될 테니까 이 K를 잘 정해야 되겠죠. K 결정은 좀 뒤에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옆에 그림은 뭐냐면요. 요 옆에 그림은 이게 뭐 한 거냐면은 모든 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공간을 이제 픽셀 단위로 쪼르륵 나눈 다음에 각 픽셀에 대해서 이게 그 근방의 K개 점들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여기에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뭘로 분류가 될까를 해서 이렇게 쫙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빨초파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K9이라는 알고리즘은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저렇게 시각화를 할 수 있더라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실 이렇게만 써놔도 여러분이 충분히 코딩 실력으로 알고리즘을 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알고리즘을 써놨습니다. 생각해 보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써놨고요.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데이터의 거리를 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소트를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K개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K개의 레이블을 얻어야 될 거고요. 그것 중에 최빈 값을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게 되게 단순하죠.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형은 어디서 일어날 수 있냐? 일단 거리의 종류를 바꿀 수 있겠죠. 유클리드 거리 말고 뭐 택시 거리, 택시 거리가 이제 절대값만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있으면은 피타고라스로 이렇게 구한다면은 여기서 뭐 이게 x고 이게 y면은 거리를 이렇게 쓰는 게 택시 거리죠.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가까운 K개 말고 특정 거리 R 이내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필기를 주었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K개 대신에 특정 거리 R 이내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저희가 fixed radius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근방의 K개를 보는데 이제 제일 가까운 애랑 K번째로 가까운 애랑 동등하게 취급받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K개 점에 대해서 거리의 역수로 가중치를 두어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weighted KN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ixed radius KNN, weighted KNN 이런 변형체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그 질문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채팅에 띡 보내면 제가 채팅 계속 보고 있을 거니까 바로바로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여기까지 좀 단순했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될까? KNN의 구조를 배웠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어떻게 K를 최적화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K를 최적화를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게 어떤 모델이 좋고 어떤 모델이 안 좋은지를 평가를 할 수 있어야지 최적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란 모델의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왜 필요한지는 당연히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K, 이를 어떤 K가 가장 좋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이용할 거냐면요. 저희가 평가에 사용할 만한 값들의 예시들입니다.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요런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값들을 저희가 배울 겁니다. 요런 값들은 이제 분류 모델에 대한 값들이고요. 저 회기에서는 MSE 뭐 가끔 가다가 뭐 MA를 쓰거나 뭐 그런 것들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쓸 수 없겠죠. 그래서
분류 모델만의 그런 오차함수들이 있습니다. 오차함수에 해당하는데 오차함수처럼 저희가 미분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차함수라고 보통은 이름 붙이지 않고 그냥 평가하는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의 식을 알아보기 전에 저는 요 표를 알고 가야 돼요. 요 표는 뭐냐? 이제 저희가 true, false로 분류라는 이진 분류 모델에서 예시해서 좀 볼 건데 이 결과가 실제 답이 그러니까 맞는 경우랑 틀린 경우가 있고 이게 양성을 양성으로 맞춘 경우랑 양성이 아닌데 양성이라고 맞춘 경우나 뭐 이런 모든 경우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룰은 뭐냐면은 이렇게 두 개를 쓸 건데 앞에 거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앞에 쓰게 되고요. 요 뒤에는 분류 결과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TP, FP, FN, TN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요 네 개의 값을 이용해서 이제 식을 세워가지고 앞에 네 개의 그런 지표들이 있었죠. 그런 지표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계속 TPFP, FNTN 약자로 계속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에 익숙해진 시간을 좀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익숙해져 봅시다. 자, 자, 여러분 마이크를 켜거나 채팅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 검사 키트에서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왔어. 그럼 이거의 사람의 수는 어떤 기호로 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FN. 그렇지. 네가티브로 판별을 했는데 거짓이니까 false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FN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오, 좋아, 좋아. 수로 네가티브죠. 그러면은 떨어진 거는 맞고요. 이제 네가티브죠.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스팸 메일이 아닌데 스팸 메일이다 라고 나오는 케이스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쵸, FP라고 나오겠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졌죠. 그래서 이제 요 값들을 이용해서 평가 지표를 만들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은 되게 단순해요. 정확도는 그냥 전체 분의 true가 붙는 거의 개수고요. 그러니까 맞은 개수죠, 정확히. 전체 중에 맞은 개수. 그럼 정밀도는 뭐냐? 정밀도는 positive라고 분류가 된 애들 중에서 실제 positive의 비율을 precision이라고 부를 거예요. 정밀도라고 부를 거고요. 반면에 recall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이 실제 답이 true인 애들 중에서 얼마가 true로 나왔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르죠. precision은 이쪽을 보고 있고요. recall은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요렇게 세 개의 값을 쓰게 되고요. 그러면은 왜 값이 세 개나 있냐?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왜 세 개나 있냐에 대한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 일단 정확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 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막 코로나 초기 같은 상황을 생각해서 막 모든 사람의 음성인데 가끔씩 양성이 있는 뭐 음성의 비율이 막 95% 이런 데이터를 다룬다고 했을 때 그냥 무지성으로 자 무지성으로 다 음성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정확한 것과 가깝게 나오겠죠. accuracy만 본다고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accuracy만 보면 안 되고 precision과 recall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precision과 recall이라는 값들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precision이 중요한 때도 있고 recall이 중요한 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 잘 판단해서 좀 더 필요한 거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각각 중요할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시에 뭐 코로나고 재판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절대 양성을 음성으로 예측하면 안 되는 경우와 절대 음성을 양성으로 예측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각각에 대해서 하나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할까요?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그 절대 나타나면 안 되는 케이스를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게 프리시즌과 리콜 중에 둘 중에 뭐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좋아, 좋아. 선이가 잘 말해줬죠.
이제 앞에 게 recall, 두 번째 게 precision인데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절대 양성을 음성으로 예측하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계되는 건 false positive가 아니라 false negative예요. false positive가 일어나도 이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네거티브였네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false negative는 큰일 나겠죠. 확산이 되니까. 그럼 이제 false negative를 경계해야 되는데 false negative를 잡아낼 수 있는 거는 recall이겠죠. false negative가 커지면 recall이 제일 빠르게 감소할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비범죄자를 범죄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false positive를 가장 경계해야 되는데 이 false positive를 잡아낼 수 있는 게 precision이죠. 그래서 precision을 이제 중요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통계학자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값이 있어요. 이제 F1 스코어라는 값인데 이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비율이 막 치우쳐도 accuracy 대신에 쓸 수 있는 전반적인 통계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F1 스코어를 쓰기도 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웃게도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다 끝났고요. 이렇게 평가를 해서 가장 적합한 K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이제 저희가 요런 상황만 보고 있죠. 이렇게 여기서 진짜 자 제가 지금 이진 분류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따가 삼진 분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accuracy recall 이걸 어떻게 정의하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그 화살표 그리기로 이해하면 그 정확하거든요. 자, 이렇게 recall이 이쪽 방향, 그러니까 이게 뭐가 똑같냐면요. 음, 이 방향성이 똑같은데, 그래서 삼진 분류 상황에는 표가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012, 012가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진짜 좀 그러니까. 레이블, 프리딕션이라고 쓰겠습니다. 프리딕션과 레이블이 있겠죠. 프리딕션과 레이블이 있으면은 저희는 accuracy는 그냥 값 하나로 딱 나와요. accuracy는 저희가 그냥 전체 분의 그 0,0이랑 1,1이랑 2,2 이걸 다 더한 거를 이제 accuracy로 쓸 거예요. 근데 이제 recall이랑 저런 건 어떻게 하냐? 저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냥 그 각 컬럼에 대해서 다 따로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true, false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recall을 아이고 스펠링. recall을 0번 컬럼, 1번 컬럼, 2번 컬럼에 대해서 다 따로 구할 거고요. 0번 컬럼에서는 그냥 recall은 진짜가 0인 것들 중에 0으로 분류된 것의 비율이겠죠. 그래서 레이블이 0인 것 중 레이블은 0이고 프리딕션이 0인 것.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리커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컬럼별로 계산할 거고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프리시전도 컬럼별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것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PPT 안 해놔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가 코드에서 확인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자, 여러분. KNN을 하고 KNN 코드를 보고 K민수로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둘 다 개념을 하고 코드로 넘어갈까요? 의견을 받겠습니다. 개념 다 보고 오케이. 자, 개념을 다 보고 합시다. 그러면 좋아. 문집합.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K민수와 클러스터링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군집합 문제를 다루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군집합 문제가 무엇인가? 그런 다음에 K-민스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패턴이 보이죠? 이제 K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다른 군집합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일단 군집합 문제는 뭐냐? 군집합 문제는 비주도 학습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비주도 학습이고 그냥 피처들을 보고 유사한 피처들끼리 묶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마케팅 문제 아니면은
뭐 여러 생물들을 종으로 묶는다던가 여러 종들을 속으로 묶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군집합 문제에 속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오늘 하게 될 거는 요 가운데 두 번째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아까 똑같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쓸 거고요. 그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각 꽃들을 이제 종으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되고 이제 똑같이 일반적인 군집합 문제 머신러닝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어떻게 돼 있냐? 똑같아요. 분류랑 똑같습니다. 특정 유형의 군집합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여러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 그 파라미터를 잘 최적화해줘야 돼요. 똑같죠? 머신러닝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K-민스는 요 라지 K라고 쓰는데 요 라지 K라는 변수를 갖고 있고요. 요 파라미터를 잘 수정해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iris 데이터를 쓸 거고요. 자, 그래서 K-민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 이제 좀 중요한데 K-민스는 일단 K의 클러스터로 군집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좀 달랐던 거는 그 KNN의 K는 내가 관찰할 데이터의 개수 K고 여기서는 그 분류군의 개수 K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그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거 대소문자 좀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K의 클러스터로 군집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 센트로이드랑 클러스터를 각각 최적화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래서 최종 목표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냐? 좀 이상적인 클러스터랑 센트로이드 상태를 찾는 게 목표인데 이 이상적인 상태가 뭐냐? 이 각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각 점들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를 골라서 묶으면은 그게 클러스터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각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체크 표시하는 애들은 이 하늘색 센트로이드가 제일 가깝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묶고 이 나머지 애들은 보라색 센트로이드가 제일 가깝죠. 그래서 걔네끼리 묶었더니 클러스터가 이렇게 그대로 생기고요. 이 클러스터에 속한 애들을 기반으로 클러스터 간의 평균을 내서 센트로이드를 구해서 그러니까 이 체크 표시된 애들끼리 평균을 내면은 이 센트로이드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찾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면은 아 애들끼리 비슷한 애들끼리 잘 묶였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할 거냐면은 일단 랜덤하게 초기 센트로이드를 만들어 두고 그 센트로이드로 클러스터를 만들고 클러스터로 센트로이드를 만들고 이걸 반복해서 두 개가 일정한 상태가 지속될 때까지 할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세팅이고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 각 군집의 중심이 센트로이드고 모든 데이터가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의 군집으로 배정되는 상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요런 알고리즘의 K-민스고요. K-민스의 알고리즘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랜덤하게 센트로이드를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센트로이드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를 골라서 분집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각 데이터에 대해서 찾는 거죠. 각 데이터에 대해서 K개 센트로이드를 구분하는 거예요. 어, 이게 라지 키가 돼야 됩니다. 라지 키.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그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 센트로이드를 이용해서 K개 군집으로 군집화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내서 센트로이드를 다시 구할 거고요. 그래서 2랑 3을 계속 반복해서 이 결과가 안 변할 때까지 할 거예요.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랜덤하게 센트로이드를 좀 찍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애들을 골랐는데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눠진 그 군집 결과를 보고요. 다시 군집 내 평균을 해서 센트로이드를 구합니다. 센트로이드를 구하고 나서 다시 얘랑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가 어디냐를 따져서 다시 군집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아무리 센트로이드로 군집을 만들고 군집을 센트로이드를 만들어도 일정하니까 이 상태가 일정히 유지될 거고 이게 가장 잘 군집화된 상태라고 저희가 판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케이민스의 알고리즘이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 케이민스의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제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가고 있어요. 괜찮나요? 그래, 질문이 있구나.
맞아. 잘못 분류된 상태에서 정체될 수도 있어. 그,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은 이상치가 있을 때 그렇게 되거든. 이거는 이제 뒤에 다른 그 군집화 알고리즘을 얘기하면서 케이민스의 약점을 얘기할 때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좋은 질문이야. 자, 지금 얘기를 합시다. 지금 얘기를 해도 돼. 자, 아이고. 자, 케이민스는 자, 여러분, 이상치에 약해요.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초기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묶여 있고, 이런 식으로 묶여 있고, 갑자기 이상치가 꽝꽝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면은, 이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세 개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치가 있으면요, 이 초기 센트로이드가 막 이런 식으로 찍히잖아요? 그러면은, 최종 분류 결과가 이런 상태에서 정체될 수도 있어요. 그런 잘못된 분류 결과에서 정체된 상태가 이런 이상치 때문에 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상치에 약하다라는 평가를 보통 듣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게 어차피 초기 센트로이드 랜덤 배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랜덤 배정을 해서 여러 번 돌려요. 여러 번 돌린 다음에 그 똑같은 결과가 중복돼서 많이 나타나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걸 고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고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과목에서 다루고요. 이상치에 약해서 잘못 분류된 결과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지는 개과 과목에서 안타깝게도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해드리자면은 그냥 여러 번에서 뭐 최빈을 쓰거나 분류 결과에 그러니까 군집합 결과에 최빈을 쓰거나 평균을 쓰거나 이런 거를 아니 부스팅 아닌데 뭐라 그러지? 그 일반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 여러 번 하는 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제가 용어를 까먹었어. 제가 이따 찾아보고 채팅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분류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 디시전 트리 아까 나왔잖아요. 걔가 대표적으로 이 여러 번 하면은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는 애거든요. 이제 그거 얘기할 때 아마 인지에서 배울 텐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 번 해서 케이민스는 최빈값을 써야 되겠죠. 최빈값을 써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더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좋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자, 오케이. 괜찮니? 다른 질문 없니? 나 지난번에 그런 질문 들었어. 수학적으로 이게 안 끝나는 뭔가 사이클이 그려질 수 없냐라는 질문을 들었는데 내가 수학을 못해서 그거 잘 모르겠어.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가 뭔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잘 설계하면 존재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 데이터에서는 안 일어날 거라는 이제 굳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도 좀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건 뭐냐? K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KNN에서는, 그러니까 KNN에서 K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평가인데, 저거는 못해요. 전 제가 PPT를 재탕하다가 K 윈스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자, 때려치고 K 민스에서 평가를 하려면은 이제 평가를 해야지 K를 결정할 수 있겠죠. 말이 잠깐만. 자, K를 결정하려면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비지도 학습이에요. 레이블이 없죠. 그래서 획이나 분류나 저희는 항상 평가를 할 때 정답이라는 레이블이 있으니까 이 레이블과의 오차를 뭐 오차의 뭐 빈도, 그러니까 맞는 분류가, 그러니까 뭐 에큐러시 같은 걸 보면은 얼마나 자주 옳게 분류가 됐느냐를 보거나 아니면은 오차의 값을 이제 막 수식적으로 다 더하고 평균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수치화를 했잖아요. 근데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레이블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비지도 학습들은요, 다 자기만의 뭔가 고유한 방법이 있어서 이걸 최적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적화를 뭔가 뭐라 해야지? 뭔가 그 최적화 자체를 음 뭐라 해야지? 쉽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회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모델이 복잡해도 이게 그냥 그 브레드 디센트를 하면은 이게 아무리 복잡한 모델도 다 최적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막 내가 모델을 복잡하게 해놓으면은 최적화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적화를 할 수 있게 모델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이제 케이민스 같은 경우는 최적화를 하기 쉽게
쉬운 모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K를 추적하기 쉽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뭘 쓸 거냐? SSE라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Sum of Squared Error라는 걸 쓸 거고요. 이건 뭐냐? 각 분류 결과 군집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뭐야? 각 군집화 결과 군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군집에 대해서 센트로이드랑 각 점에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자꾸 안 나오네요. 자, 이해가 되셨죠? 식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각 점에 대해서 클러스터 중심과의 차이를 이제 제곱해서 평균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저 빨간색 거리의 제곱의 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뭘 할 거냐? 그냥 K를 변화시켜 가면서 저 SSE를 기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럼 자, 여기선 저희는 뭘 할 거냐? 적당한 점을 요걸 바탕으로 그릴 건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분집수가 너무 작으면은 오차가 엄청 커지겠죠. 왜냐면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점도 같은 군집으로 분류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군집수가 너무 적으면 오차가 너무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집화가 제대로 됐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근데 군집수가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개인데 뭐 군집을 10개로 했어. 그럼 그냥 각 점마다 분류한 건데 이거는 아무런 뭔가 패턴을 도출하거나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집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유의미한 결과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이 이 두 개를 잘 생각해서 적당한 사이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요. 기울기가 중간에 한번 바뀌게 나오거든요. 기울기가 급격하게 바뀌는 지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지점을 보통 분지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엔 그러냐면요. 완전 데이터 꼬라지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안에 막 밀집돼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런 샘플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저 꺾이는 점이 이거의 개수로 나오도록 돼요. 그거 그냥 사람들이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몇 꺾이는 지점을 저희가 그러니까 구하게 되고요. 저 꺾이는 지점으로 K를 설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방법에 엘보 메소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엘보 메소드는 이제 K 민세에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모든 회귀 문제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군집화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더라. 그렇습니다.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고요. 이제 좀 기타 알고리즘 얘기를 할 건데 기타 알고리즘은요. 여러분이 그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막 코드를 짤 줄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근데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그냥 적당히 특징을 알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냥 다른 알고리즘으로 이런 것들도 있구나를 보통 많이 언급을 해주셔요. 그래서 디비스칸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을 알면 되기 때문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 with Noise.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아, 세 개가 있어요. 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 Noise가 있죠.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앞에 있겠죠. 자, Density Based. 그러니까 얘는 밀도를 기반으로 분집할 건데 이건 공간적인 특징을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밀도를 기반으로 할 거고 공간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하는 클러스터링을 할 건데 노이즈가 있어도 돼요. 노이즈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이즈에 강한 알고리즘이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이제 담고 있죠, 이름에. 그래서 뭐 알고리즘 자체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냥 임의의 점에 대해서 그 점과 어떤 입실론이라는 거리를 잡아서 그 입실론 거리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같은 군집으로 치고 그 추가된 데이터의 포인트에 대해서 다 다시 입실론 거리를 해서 뭐 그걸 다 추가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따가 그림으로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다 추가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주변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 개수가 민 포인트가 이렇게 해서 다 묶었어요. 다 묶고 나면은 이제 안 묶인 애들이 있겠죠. 그 안 묶인 애들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 개수가 민 포인트 이상이면은 그걸 기준으로 다시 클러스터를 새로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점에 대해서 A라는 군집이 생겼어요. 근데 A라는 군집이 생겼는데 그 A라는 군집에 분류되지 않은 애들 중에 입실론 사이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막 민 포인트 개가 있으면은 이제 걔네를 새로운 군집 B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저 2번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 못할 때까지 계속한다.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림으로 보시는 게 자, GIF를 하나 넣었어요. 자, 요 GIF를 보시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이랑 군집이 있으면은 이제 특정 거리를 기준으로 빨간색을 계속 확장을 하죠. 확장을 하다가 이제 저기는 반경 내에 점들이 없어서 확장을 그만뒀고요. 계속 확장을 하다가
저렇게 이제 그만 확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애를 어딘가 점들이 뭉쳐 있는 곳에서 새로운 거를 만들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죠. 마지막 보잖아요. 이게 군집을 한 다음에 이 민 포인트 개수가 안 되는 다른 애들이랑 동떨어져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를 노이즈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상치에 강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데이터 꼬라지가 막 이렇게 묶여 있고 이렇게 묶여 있고 이렇게 묶여 있는데 막 이런 점에 있어서 케이민스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현상이 케이민스에서 일어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겠죠. 여기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 개 그룹이 생기고 이 점점점 나머지 세 개는 노이즈로 분류가 될 거예요. 노이즈에 충분히 강하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케이민스가 노이즈에 약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보통 디비스칸을 소개를 하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좋은 질문을 해줘서 아까 케이민스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비스칸은 이렇게 밀도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분집화 알고리즘들을 그 시각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보통 막 예시 데이터들을 몇 개 쓰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맨 앞에 있죠. 뭐 미니 배치라고 써놨는데 그 그냥 케이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케이민스랑 요 디비스칸 있죠. 요 두 개 칼럼을 좀 볼게요. 그래서 케이민스는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냥 그 연속돼 있는 걸 생각하지 않고 거리가 가까운 것만 따지기 때문에 거리 관계로 따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요. 이렇게 반 잘리게 되죠. 근데 디비스칸은 이제 연속돼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링 두 개로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요런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같은 구조도 연속한 것끼리 디비스칸 나눌 수 있지만 케이민스는 그냥 그 이웃과 거리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돼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 다섯 번째 데이터 있죠. 요 다섯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케이민스가 훨씬 더 잘 나는 걸 볼 수 있죠. 왜냐면 얘는 이제 그 연속적으로 돼 있는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비슷한 애들끼리 얼추 묶여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이런 건 케이민스가 훨씬 더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좀 더 적절한 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케이민스가 다섯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케이민스가 잘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데이터도 케이민스가 좀 더 기능을 잘하는 것 같죠. 왜냐면은 디비스랑 그냥 다 똑같은 거로 분류를 해버렸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디비스칸이라는 애도 있고 아니면은 Agglomerative Hierarchical Clustering이라는 애도 있더라 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언급만 돼 있거든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개통수 그리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개통수 그리기가 실제로 맞아요. 개통수를 그리는 알고리즘이 그냥 Agglomerative Hierarchical Clustering인데 잘 생각해보면은 개통수를 그리는 게 분집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얘는 뭘 하냐?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개통수를 그려요. 개통수를 그린 다음에 얘가 군집 개수를 4개로 원해. 그럼 이제 4개가 되도록 여기서 자르면 이제 군집이 4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잘 자르더라. 라는 게 이제 헤어리컬 클러스터링인데 개통수를 어떻게 그리냐? 그냥 일단 모든 점에 대해서 뭔가 유사도 행렬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가장 가까운 두 점을 찾고 그 두 점을 하나로 합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A, B, C, D, F, G, H가 있으면 F랑 G 가깝네 하나로 합쳐. D랑 E 가깝네 하나로 합쳐. B랑 C 가깝네 하나로 합쳐. 그럼 이제 합칠 거 아니에요? 그럼 합치고 나면은 합친 이제 원래는 G에 대해서 다른 점과 G의 유사도, 다른 점과 F의 유사도가 있었다면은 이제 G와 F의 유사도를 하기 위해서 뭔가 평균을 내던가 초속값을 쓰던가 최대값을 쓰던가 아니면 뭔가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던가 해서 그 합친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유사도 행렬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G 플러스 F를 하나의 점으로 두고 이제 이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을 해서 이런 그 트리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트리를 그린 다음에 이제 이게 합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합친 순서가 있으니까 여기선 지금 똑같은 높이로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 순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합친 순서. 그러니까 제일 합친 게 여기, 두 번째가 여기,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여기, 다섯 번째 여기, 여섯 번째 여기, 일곱 번째 여기 이런 순서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개를 원해. 그럼 이런 식으로 딱 자르면 되고요. 세 개를 원해. 그럼 이런 식으로 딱 자르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자를 수 있죠. 이런 거를 Agglomerative Hierarchical Clustering이라고 하고 이제 그냥 제가 아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고 뭐 UPGMA NJ라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생호를 해야 된다면은 알아야 되는 이름인데 윤서가 이걸 듣기 때문에 제가 윤서를 위해서 살펴놨는데 모르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생물에서 쓰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했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은 화면 공유 끄고 이제 컴퓨터로 화면 공유 넘겨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괜찮은 것 같죠? 나중에 질문이 있어도 채팅방에 그 저희 채팅방 있잖아요. 거기에 LT 안에 모든 멤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해 주시면은 이제 다방면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같이 생물한 양반도 있고 열심히 물을 국대를 하고 있는 권원이도 있고 아니면 김수서처럼 정보를 위치놈처럼 파는 양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열심히 대파 줄 거라서 거기다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드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제가 코드 하나 올려놨죠. 7차 7교시 수업 자료에 여기다가 하나 올려놨을 거예요. 그거 있죠. DS2 7차시 수업 이거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각자 게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자, 공유 잘 됐나요? 공유 잘 됐나요? 오케이, 잘 됐죠? 그러면은 요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코딩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KNN 구현하는 거 있잖아요. 요 KNN 구현하는 거는 일단은 저랑 다 할 거고요. K민스는 아마 2교시에 번원이랑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좀 시각화에 대한 얘기나 뭔가 이런 개념적인 내용을 뭔가 실제 코드에서 보는 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거는 빈칸이 뚫려 있지 않은 분집화 코드를 제가 넣어놨고요. 이건 이따 간단하게 구경을 한 10분 정도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인하게 이제 남은 한 30분 정도를 요 분류 코딩하는데 좀 써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게 선영이기 마냥 그러니까 선영이처럼 그렇게 코딩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해야 돼요. 자, 일단은 아이리스 데이터 요거 앞에 두 개 실행해서 받아주시고요. 아, 세 번째까지 해서 Y라는 칼럼을 이제 Y를 타겟 컬럼으로 따로 빼도록 합시다. 아, 좋아요. 그다음에 피처 레이블 이렇게 피처랑 레이블을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피처랑 레이블을 설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알고리즘을 그 생각을 할 때 제가 맨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 거리의 그 거리를 계산하는 거겠죠. 모든 점에 대해서 거리를 계산해야지 요 KN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점을 고를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각자 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 결과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첫 번째 피처 값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모든 60개 점에 대해서 60개 맞나? 하여간 그 각 점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를 계산해주는 이 함수를 각자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짜는 시간 한 3분씩 정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 짜면은 말해주세요. 이게 여러 선영이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할 때 위 밑에 셀 실행해서 첫 값이 0이 나오면은 이제 잘 구현이 된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값도 0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똑같은 뭔가 사이즈를 갖고 있나 봐요. 오, 서원이 다 오케이. 아, 다음은 완료라고 보내주세요. 아, 뭐야. 아, 이거 아까 41분 그거구나. 41분 그거지. 이 코딩에 대한 완료인가? 응? 뭐지? 파일 여는 거에 대한 완료였나? 모르겠네.
임시로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나요? 여러분, 다 되셨나요?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짰고요. 그냥 피처가 지금 사이즈를 보면은 피처 사이즈가 얼마니? 자, 피처 사이즈를 확인해 봅시다. 이게 몇 컴마이거든요. 아, 150 컴마이네. 오케이. 자, 150 컴마이죠. 피처는 150 컴마이고 x는 그냥 2D 벡터니까 이걸 브로드캐스팅을 하면은 x가 그냥 2에서 1, 2가 될 거고 150을 맞춰주니까 15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50,2로 빼줄 거고 그걸 각각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줄 때 x는 1로 하면은 크기 150짜리 벡터가 나올 거고 그 각 값에 대해서 루트를 씌워주면은 유클리드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잘 굴러가는 거를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아무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밑에를 한번 짜봅시다. 아, 그냥 아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까지 요 시각화 전까지 그냥 쭉 짜보세요. 쭉. 그냥 제가 시간을 그냥 넉넉하게 드리고 여기까지 다 짜게 시간을 드린 다음에 한 번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합시다. 한 번에. 자, 이렇게 패스 3개, 여기 패스 났어. 이렇게 패스 3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패스 3개 확인을 자, 52분에 하겠습니다. 각자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스 3개 다 하면은 완료라고 보내주죠. 둘 다 완료 보내주면은 빨리 할 거고요. 아, 그리고 코딩하다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채팅이든 마이크 켜서든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화면 공유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보면서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니? 잘 짜지니? 아니면 그냥 처음이라서 내가 그냥 보여줬어야 되나? 어떻니? 어떻니? 어허. 최근값이 빡세지? 그거를, 이제 그 빌드업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이렉트로 최근값을 딱 제공해주는 애는 없는데, 이제 아마 내가 주한이한테 시켜서 아마 주한이가 빌드업을 하나 했을 건데, 이제 기타 메소드에 주한이가 아마 이걸 써놨을 거야. mp.빈 카운트라는 애를 기타 메소드에 아마 써놨을 거야. 근데 요게 이제 이 순간을 위해서 요거를 내가 기타에 넣으라고 해놨거든. 요 mp.빈 카운트를 사용하면은 좋을 것 같고. 오, 서원이 다 했구나. 자,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서준이도 앞에 세 개는 다 한 것 같으니까 이제 쭉 같이 봅시다. 자, 그래서 자, 각각 어떻게 짜는지 좀 비교하면서 해. 왜냐면은 좀 효율적으로 짤수록 좋으니까. 자, 일단은 가장 가까운 K의 데이터를 리턴을 해야 되면은 일단은 저 앞에 디스턴스를 호출해 주시고요. 디스턴스 뭐 받았니? X랑 피처 받니? X랑 피처 받는 거. 피처를 받아서 얼기솔트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앞에 K를 이런 식으로 따면 되겠죠. 어센딩 어차피 디폴트 괜찮으니까.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불안하시면은 어센딩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면은 효율적이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K개의 인덱스를 리턴했으면은 요거에 분류를 리턴하고 싶으면은 자, 여기서 저희가 fancy 인덱싱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되냐? 디스턴스가 왜 나와? 레이블에다가 그냥 K 데이터 끝!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펜스 인덱싱이죠. 여기 이제 1차원, 여기 1차원 배열이죠. 여기 1차원 배열이 들어가고 1차원 배열을 이렇게 인덱싱 안에 넣으면 이게 펜스 인덱싱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최빈값을 결정해서 분류 결과를 리턴하는 거를 이제 뭘 하냐? 이제 mp.빈 카운트. 이제 기억하시나요? mp.빈 카운트가 뭐 하는 애였냐? 이제 자연수 배열에 대해서 0번 인덱스에 0의 개수를 써놓고 1번 인덱스에 1의 개수를 써놓고 요거를 이제 최대값까지 이렇게 딱 리턴을 해주는 그런 이제 메소드인데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0, 1, 2만 들어있겠죠 레이블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mp.빈 카운트에 k 레이블 요거를 적용을 시켜주시면은 요 K 레이블에 요 K개의 레이블이 들어와 있겠죠. 이것 중에 0, 1, 2가 있을 거니까 0의 몇, 0 개수 몇이 0번 인덱스에 1 개수 몇 개가 1의 인덱스에 2 개수 몇 개가 2의 인덱스에 그럼 여기서 저희는 뭘 하면 되냐? 월급 X를 찍어주면은 되겠죠. 월급 X를 찍어주면은 분류 결과를 잘 리턴을 해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안 하고 0, 1, 2니까 if문 두 개를 써서도 아무 상관없고요. 그게 그 앰비션 빈 카운트가 생각이 안 나셨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대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앰비션 빈 카운트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더라. 근데 저는 좀 여러분이 뭔가 쉽게 생각하지 않을 만한 뭔가 좀 더 단순하고 효율적이고 특이한 코드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빈 카운트로 코드를 짰습니다. 어? 그리고 빈 카운트는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1차원 배열을 봤는데 이게 리턴이 지금 2차원 배열이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팬시 인덱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플래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빈 카운트 쓸 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얘는 1차원 배열만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플래튼을 해주셔야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열심히 시각화 코드를 써놨어요. 전 귀찮아 PLT로 짜놨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해놨죠. 이게 0, 2, 1, 2인데 이제 요 PLT 코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 리절트 있죠. 이제 저희가 A, B라는 점을 넣고 그거의 리절트를 받아서 이제 컬러를 배정을 한 다음에 워커를 X로 찍고 제가 일부러 X자 모양으로 해놓고 레드로 이제 뭐라 그러니 엣지를 뭐라 그러니 테두리가 빨간색인 이 X점이 이 분류 결과고 그러니까 분류 결과를 하려는 점의 좌표고 그거 안에 있는 색이 분류 결과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위치해 있는 점이 요 보라색으로 분류가 됐죠. 그걸 지금 시각화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잘 보여주고 있죠. 시각화가 잘 됐구나를 얘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코드는 뭐냐? 이제 점들이 있잖아요. 이 점들을 바탕으로 각 픽셀 단위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제 각 픽셀에 대해서 얘가 무슨 색으로
그 분류가 될지를 나타낸 그런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이런 거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하나의 함수로 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에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그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자, 아이고 이거 포드인데 달라지는 게 뭐냐? 아까는 x가 하나였죠. x에 그냥 그 좌표 하나만 딱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 2차원 배열로 x를 받아서요. 일단은 데이터 아까 컬럼 두 개만 썼는데 지금 컬럼 네 개 다 쓸 거고요. 그래서 4D인데 여기에는 이 x의 쉐입이 데이터 개수, 4가 되도록 x의 여러 개를 받을 거예요.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셔서 요거 코드를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그냥 넉넉하게 한 6분 요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맨 앞에 저 디스턴스 매트릭스 있죠? 그것만 조금 신경 써서 새로 잘 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코드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일단 해야 되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여기서 짜고 있었는데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저 두 줄로 했고요. 두 줄로 하면은 여러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자, 한 단계 한 단계씩 요거를 저 두 줄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냐를 좀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너무 복잡하면은 좀 따로따로 얘기해줘서 얘기해줄 텐데 일단 저는 저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뭘 할 거냐? 일단은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를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리쉐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리쉐입을 할 거냐? 이게 지금 둘 다 데이터 수, 4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그 브로드캐스팅을 해서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엑시스는 0의 개수를 전체 그 저희가 보려는 피처의 개수로 볼 거고요. 아지 엑시스는 1의 그 사이즈를 그 피처의 데이터 개수로 만들고 x는 0의 사이즈를 요 x의 데이터 개수로 만들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차원 매트릭스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디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간 거죠. 여기까지가 아이고 여기까지가 디스턴스가 되는 거죠. 디스턴스 매트릭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디스턴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귀찮아서 여기까지 뭘 해내냐면은 이거를 일단 솔팅을 해놓고 여기서 솔팅을 한 거죠. 여기서 솔팅을 할 때 엑시스는 1로 해야 되는 이유는 1로 해야 되는 이유는 요 엑시스는 1이 요 피처죠. 이게 엑스는 1이 피처이기 때문에 요 피처들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러 피처들 중에 가장 가까운 KD를 굴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피처란다 노래 트레인 데이터 중에 가장 가까운 KD를 구해야 되는데 그 트레인 데이터가 요 피처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방금 말도 안 되는 말 개소리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렬을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엑시스는 1에서 가장 작은 KD를 꼽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슬라이싱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일단은 엑시스는 그러니까 x는 0의 크기는 각 데이터의 수예요. 그러면은 그 각 엑시스는 0마다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 엑시스는 1에 사이즈가 k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k에는 그냥 가장 가까운 k의 점의 인덱스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리스트 컴프레션을 써준 다음에 자, 이 리스트 컴프레션을 써준 다음에 음 그리고 리스트 컴프레션 써줄 때 여기에는 x.shape에 0이 들어가야지 여기 데이터의 개수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자 여기에 뭐가 남냐? D맵에 i를 찍으면요. 이 D맵에 i가 뭐가 되냐? 이 i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k의 점에 인덱스가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했던 그 똑같은 걸 그냥 제가 한 줄로 밀어 넣은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레이블을 씌워서 팬시 인덱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플래튼을 씌운 다음에 빈 카운트에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얼그 맥스를 취하면 맥스가 나오겠죠. 최면값이 나오겠죠. 그 과정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 방식의 코딩이고요. 학교 방식도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일단 핵심적인 함수들은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빈 카운트를 쓰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디스턴스 맵을 구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건 똑같을 건데 아마 이런 방식의 코딩에서 좀 더 단계가 나눠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여간 저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보통 짭니다. 그리고 빈 카운트 말고 학교는 if문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중요합니까? 기능을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예시 데이터를 쓰려고 제가 두 개를 뽑아왔죠. 0번이랑 마이너스 1번 뽑았는데 0번은 결과가 0이고 마이너스 1번 결과가 2고 데이터를 이렇게 그대로 넣었는데 0과 2로 결과를 잘 예측해 주는 거를 볼 수 있죠. 괜찮니? 이거 엄청 헷갈릴 것 같은데 괜찮니? 자, 질문. 자, 이 정도면은 딜레이만큼 기다린 것 같죠? 자, 그러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위에까지 방식에는 엄청난 흠이 있죠.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지금 학습에 때려박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개념에 냈겠지만 모든 걸 학습을 때려박으면 평가를 못하죠.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 아마 본원한테 배웠죠 지난주에 2교시에. 그래서 이 함수를 쓸 건데 피처랑
레이블 넣어주셔야 될 거고요. 테스트 사이즈는 0.2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0.3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랜덤이 들어가서 랜덤 결과가 그 랜덤 시드가 다르면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다르게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랜덤 시드 그냥 시드구나. 시드를 420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제일 그림이 그나마 이쁘게 나오는 시드가 420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저희가 stratify라는 걸 쓸 거예요. 이게 뭐냐? 저 회기에서 트레인 테스트 플리스 나올 때는 stratify를 안 썼죠. 이건 뭐냐면은 각 그 분류 결과 있잖아요. 0, 1, 2 각 분류 결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균일하게 이걸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냥 막 자르면요. 막 2는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에 2가 막 쏠려 있고 트레인 데이터에 0과 1이 쏠려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학습이 똑바로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균일하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옵션은 stratify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레이블을 넣어주시면은 얘가 균일하게 잘라줄 겁니다. 잉? 시드가 아닌가? 랜덤 시드인가? 어 잠시만요. 랜덤 시드가 아닌가? 파라미터 이름이 뭐였죠? 아, 랜덤 스테이트를 랜덤 시드로 하는구나. 랜덤 스테이트를 420으로 설정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짜야 될 건 뭐냐? 아, 짜야 될 걸 보기 전에 일단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K는 저희가 아까 구현한 걸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면은 테스트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컨퓨전 매트릭스, 저희가 나왔던 그 막 TP, FP, FN, TN 있는 게 그 컨퓨전 매트릭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3 x 3으로 나오죠. 이건 0, 1로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예측을 잘 하는구나. 그리고 어큐러시 하면은 잘 나오죠. 어큐러시 하면은 괜찮게 나오고요. 0.95. 여기서 지금 전체 50개 중에 아니 전체 45개 중에 2개만 틀려 먹었죠. 2개만 틀려 먹었는데 45분에 43이니까 대충 얼추 맞는 것 같죠. 그다음에 이제 프리시전 리콜 제가 3개씩 나온다 했죠. 각 컬럼별로. 이렇게 3개의 어레이로 나와주는 모습인데 첫 번째 컬럼은 첫 번째 로는 프리시전이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로는 틀린 게 없기 때문에 프리시전이 1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두 로는 하나씩 틀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리콜도 똑같이 나오죠. 그다음에 F1 스코어도 각 컬럼별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프리시전과 리콜이 이제 각각 그 프리시전과 리콜의 식인데 그게 3개씩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는데 이런 식으로 F1 스코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보여준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classification report라는 함수로 되어 있고요. 이거 다 임포트를 한 거예요. 이런 데서 임포트를 한 겁니다. 임포트를 하면은 각 컬럼별로 프리즌 리콜 F1 스코어 서포트는 개수예요, 그냥. 서포트는 개수인데 certify를 했으니까 15, 15, 15 균일하게 나왔죠. 그다음에 이거에 각각의 그 accuracy는 그냥 accuracy고 macro average는 그냥 요 각 컬럼별로 나오는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를 그냥 평균 낸 거고요. weighted average는 데이터 개수를 고려를 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근데 그래도 대충 봐도 0.96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구나. 봐줄만 하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짤 마지막 코드입니다. 뭐 게임에서 어차피 뭐 권한이랑 할 거니까 저건 패스하죠. 자, 여러분 이것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에 따른 accuracy 그래프를 한 번씩 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17분까지 시간 드리고 17분에 이제 제가 짜면서 쭉 보고 K 결정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짜보세요. 어떤 종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지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채팅으로 자유롭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해야 될 시간이 됐고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땄나? 이건 좀 단순하게 짰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df에 첫 번째 k라는 컬러를 만들어서 1에서 40이라는 값을 이렇게 쫙 갖도록 세팅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냐? 요 dfk라는 컬럼에 apply 람다 k를 때린 다음에 아까 나왔던 크리스 스코어 이거 있죠? 요 그대로 긁어서 마지막에 1만 k로 바꿨어요. 요 위에는 다 k를 1로 세팅해서 그걸 구했죠? 요거를 다 k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ccuracy라는 컬럼을 만든 다음에 플러스를 했습니다. 자,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죠. 50으로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k가 너무 작으면요. 그 이상치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평균적인 accuracy가 1에 미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K를 적당하게 큰 사이즈로 잡아줘야 되겠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것만 보면은 accuracy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치가 몇몇 개 존재하겠죠. 근데 이제 K가 너무 크면은 너무 넓은 영역을 보겠죠. 그러면은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K를 잡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은 한 5나 6 정도 K가 적당히 보이죠. 요 정도 요 범위. 그래서 적당한 K를 잡아야 되더라. 사실 뭐 요 부근의 K를 다 잡아도 뭐 한 11 이런 식으로 잡아도 크게 상관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스케일이 지금 0.9에서 1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그래도 K를 잘 결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 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 그냥 혼자 해보십시오. 택시 거리로 바꿔서 KN을 해보라는 얘기인데 그냥 혼자 해보십시오. 뒤에 그래프 몇 개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코드만 넣어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복습하실 때 코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 그냥 코드 보지 말고 함수 이름만 볼게요. 그래서 초기 센트로이드 생성하는 함수 뭐 랜덤을 잘 쓰고 있죠. 그래서 초기값을 세팅을 할 거고요. 이렇게 막 초기값 랜덤하게 배정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저 초기값 바탕으로 클러스터를 배정해야 되겠죠. 뭐 그거를 뭐 함수라는데 이건 이따 권한이한테 배우시고. 그래서 이렇게 배정을 하면은 요 초기 이 x 점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센트로이드를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 한 함수를 evaluate centroid라고 해놨고요. 또 뭐 열심히 어떻게 잘 코드를 하는데 이따가 권한이랑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센트로이드를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원래 x가 여기였다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 배정이 됐고 각각 평균을 해서 이렇게 큰 별표명 보이죠? 이 작은 x자에서 큰 별표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대로일 때까지 센트로이드가 업데이트가 돼도 그대로일 때까지 반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한 거를 원래 거 넣고 클러스터 배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센트로이드 계산하고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실행 안 하고 해서 내려왔네? 큰일 났다. 자, 빨리 실행을 합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좋아, 좋아, 좋아. 마지막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 X자는 기존 거고요. 이 파란색 별은 새로운 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X에서 이렇게 배정이 됐다가 평균이 돼서 새로 파란색 별이 됐더라.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 개 계속 반복했더니 요 상태로 일정하게 됐더라. 그래서 요 상태로 일정이 나오죠. 그래서 요 상태로 최종적으로 됐더라. 그다음에 사이클런 쓸 수 있는데 이것도 권한이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SSA를 이용해서 이렇게 SSA 그래프를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여기서 꺾이나 하고 엘보스로 K는 3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